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을 보니까 네. DB금융투자인데 예, 맞습니다. 금융회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쵸,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보려고 생각지 못한 또 기업이기도 네, 하거든요. 예. DB금융투자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는 뭐 증권사라는 거 다 알고 네. 계시고요. DB그룹 내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즉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증권사가 한 48개사가 있는데 동사는 자본 규모로는 22, 자산 규모로는 21위인 중형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7.8조 원이고요. 자본 규모는 한 1조 좀 못 미치는 9,400억 정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라고 해서 자산 관리하고 IB, 기업 금융을 연계한 사업 모델을 통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028년도 이후에는 이를 통해서 10위권 내의 대형 금융 투자 회사로 성장하려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순영업 수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순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순이자 이익, 상품 운용 관련 손익, 기타 영업 이익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각각 비중이 55.6%, 43%, 마이너스 4.7%,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DB금융투자가 지난 9월 5일에 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동사가 9월 5일 날 네. 밸류업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목표는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해서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해서 주가 수익률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더한 걸 이 재고를 위해서 세 가지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중기 성장 전략 실행을 통한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소통을 통해서 시장 평가라든가 수급 기반을 개선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도 중기적으로 수립한다 이건데요. 2027년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했는데요. ROE는 10% 이상, PBR은 업종 평균 상해,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는 매년 40% 이상을 핵심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동사는 이제 PB와 IB를 연계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를 위해서 2023년도에 취임한 곽봉석 대표이사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직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변경했느냐라고 하면 IB 사업부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기존의 IB 사업부는 기업금융본부, 파스,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 금융본부와 SP라고 해서 구조화 상품 본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IB 사업부에서는 기업금융본부를 1본부, 2본부로 나뉘어서 업무를 강화를 했고요. SP본부와 캐피탈 마켓 금융본부는 스트럭처드 파이낸싱 사업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PF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SF라고 해서 사업부 명을 아예 바꿔버렸죠. PF 사업본부는 SF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 본부 내에 신디케이션 팀을 하나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IB하고 PB를 연계하기 위해서 영업기획본부 자체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표이사 바로 밑에 두었는데요. 이 본부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IB와 SF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리테일 수요 기반을 파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IB에서 비상장 기업과의 딜 강화를 위해서 SNT라고 해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 사업본부 내에 트레이딩 본부 밑에 전략 PI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PB하고 IB 사업부를 연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홍보 IR 파트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기업을 이제 조직을 개편을 통해 가지고 동사가 원하는 거는 ROE를 제고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ROE 목표에 대해서 2027년도에는 10.3%를 제시했고요. 올해는 5.7%, 내년도에 6.3%, 내후년도에 8.1%를 제시했습니다. 이 ROE 제고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현재는 A+인 상태인데 이게 2027년도에는 AA-까지 이제 특년등급을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브랜드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사가 IB 업무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B 업무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리스크에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이 ROE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타기 그렇죠. 때문에 동사의 이와 같은 목표가 잘 이루어지는지는 좀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동사가 추구하는 계획은 뭐가 있냐면 중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동사는 향후 3년간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정기 종료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정 당기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그럼 조정 당기 순이익이 뭐냐라고 하면 그 동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금감원의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한 일회성 비경상 요인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을 이제 조정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이제 주주 환원율을 40% 제고라고 타겟을 정해놨긴 했지만 이건 최소 수준이고요. 당기 순이익이 미진하거나 기업 가치 저평가가 지속될 시에는 40%를 초과하는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0% 중에서 일부는 현금 배당, 일부는 자사주 매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금 배당은 30%,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은 10%를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유하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기보유 자사주를 소각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한 일부 자사주는 우리사주 취득 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동사는 올해 같은 경우도 자사주 취득을 이미 했고요. 취득은 거의 발행 주식수의 1.5%인 65만 주를 9월 11일부터 취득을 해서 이미 취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동사가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참여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장의 평가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동사는 이제 IR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도 경영진 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 매입을 참여를 유도를 해서 시장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것도 목표의 하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이해관계자인 기업, 이사회 및 경영진, 직원들의 주식 매입 규모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밸류업의 진심이고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삼을 만한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네. 뽑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제 경쟁력입니다. 동사는 이제 경쟁사 대비 낮은 채무 보증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사의 IB 업무를 해 나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사는 이제 IB 수익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69억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1,519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44%까지 증가를 했고 2022년도에는 63%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IB 관련 수익의 증가는 물론 인수금융 등 과거 전통적인 IB 업무도 굉장히 동사의 능력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지만 부동산 PF와 관련돼서 채무보증 관련 손익이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2016년에 309억 원에 불과했던 채무보증 관련 수익이 2021년도에 1,100억을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고요. 이 기간 동안의 동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3,226억 원에서
5,038억 원으로 연평균 9.3%씩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굉장히 부동산 PF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동사는 채무 보증 규모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5천억에서 한 3,900억 정도로 36%를 감소시켰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경쟁사와는 상당히 약간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를 굉장히 다시 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이 채무 보증 비율 해서 채무 보증 비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한 35.6%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형 증권사가 이 35.6%를 초과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감안을 해보면 향후에 동사가 이제 IB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채무 보증을 규모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 수익을 늘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리를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채권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리 하락을 하게 되면 채권 평가 이익이 나다 보니까 이게 상품 운용 수익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 평가 이익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중 자금도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 주식시장에 유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기대감도 있는데, 다만 이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비해서 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시중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관세도 부과하다 보면 이제 인플레도 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는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진 상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미국 예. 대선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융통성 있게 네,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올해 실적은 한 해 동안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흐름일까요? 어때요? 네,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실적이.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이슈가 있어서 네. 그 충당금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이 좋았는데 다만 하반기 때는 상반기만은 못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별도 기준으로 순영업 수익이라고 해서 매출액이 2,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하는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65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영업이익은 거의 230%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 우선 IB 수수료 수익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충당금 전입이 줄어들면서 많이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도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하반기 때 상품 운용 수익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하반기 IPO 관련돼서 증권 쪽에서 평가 손실이 이미 3분기 때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환율 또 주가, 금리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상품 운용 수익 손익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실적은 분명합니다. 네. 네, 실적까지 저희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일단은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예, 있을까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동사가. 예. 지금 2024년도 PBR이 0.21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동사와 비슷한 ROE를 보이는 기업들이 한 0.34배? 못해도 0.34배에서 0.5, 한 5배 넘어가는 기업도 있다 보니까 동사는 밸류에이션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히스토리적으로 보게 되면 동사의 주가는 항상 좀 낮았어요. 그래서 PBR 밴드 0.13배에서 0.38배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평균 PBR이 0.24배였다. 근데 지금 0.21배다라고 보면 동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하다는 아니지만 동사는 지금 배당하고 자사주 취득 등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의지를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추정하는 올해 연간 DPS는 400원인데 네. 그 400원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7.5%입니다.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동사가 앞에 공시한 것처럼 이 PB와 IB를 연계한 사업 모델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ROE의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 7.5%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도 좀 배당 성향이 높은 편에 속하는 회사인가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네. 배당이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왔던 기업이에요.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적어놨는데 네.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당 수익률하고 이제 DPS 그다음에 배당 성향 이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2020년도까지 21년도까지는 동사의 배당 성향이 지금 보시고 별도 기준을 보게 되면 20%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도에 동사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69억 원의 현금 배당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배당 수익률은 4.2%였고 그다음 자사주 매입은 43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부진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해서 배당 성향이 73.1%에 해당하는 현금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동사는 202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잘 들어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DB금융투자의 리스크 요인 무엇일까요? 아까 얼핏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동사는 증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자산도 이제 채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영업 자체도 약간 실적이 경기가 굉장히 민감한 그 금융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동사의 실적이 경기와 금융시장에 굉장히 민감하다. 요거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이건 하나의 리스크 요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PF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정리는 작년도에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평에 의하면 DB금융투자가 2024년 3월 말로 우발 채무 중에서 4,900억 중에서 부동산 PF 규모가 4,100억 정도가 되고 브릿지론 비중이 이게 좀 부동산 PF 중에서도 약간 좀 리스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 43%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 순위상의 선순위면 굉장히 좋은데 중순위하고 후순위 비중이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사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올해 3월 말에 이 채무 보증 규모가 4천억 수준에서 올해 6월 말에 3,300억 수준으로 굉장히 빨리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으로 이제 밸류업의 적극적인 증권사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였고요. 지금까지 김태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석 연구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KND라는 회사입니다. 연혁과 함께 지배 구조 등등 기업에 대해 간략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동사는 9월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으로 이제 기업 가치 제고 노력과 전방 시장의 턴어라운드를 감안했을 때 저평가를 벗어날 준비가 좀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연혁을 중심으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ND는 2000년에 설립된 합성 피혁 전문 기업이고요. 사업 초기에는 부직포를 이제 국내외 협력 업체를 통해서 생산한 후에 수출하는 단순한 유통 사업만을 위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었는데요. 2010년대부터는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제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014년도에 두림테크, 2016년 DKB나 그리고 2021년 다다 CNC 인수를 통해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네.
기업에 대한 개요를 들어봤습니다. 사업 구조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네, 동사는 총 5개 부문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요. 동사의 매출은 합성 피역 24%, 부직포 20%, 모자 32%, 상품 22%, 기타 1%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성 피역 부분입니다. DKND는 2015년 두림테크 인수합병을 통해서 합성 피역 제조 사업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합성 피역은 크게 PVC와 PU 제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동사는 PU 제품을 건식 및 습식 공정을 통해 생산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합성 피역은 의류, 자동차 시트, 헤드셋, 가구, 장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폭넓은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직포 사업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 DK 비나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부직포 생산 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동사의 부직포는 글로벌 1위 신발용 합성 피역 제조사인 대만의 삼방화학에 납품되고 있고요. 삼방화학의 모회사인 스포츠 운동화 전문기업 파워체인을 통해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퓨마 등 주요 글로벌 스포츠 기업들의 운동화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운동화뿐만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공예도 현재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자동차 산업까지 전방 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부직포는 니들 펀칭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제조가 되고 있는데요. 니들 펀칭은 바늘이 섬유층을 반복적으로 찔러서 엉키게 해서 결합하는 기계적 방법으로 별도의 접착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모자 부분이 있는데요. 동사는 2021년도 다다 CN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모자 사업 부분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사실 다다 CNC는 동사가 인수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MLB, NBA, NFL, NHL 등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120여 개 팀의 공식 모자를 제조하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모자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가방과 의류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후에 2021년도에 DKND가 동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후에 중국 법인을 활용해서 원부 자재를 함께 소싱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품질도 높였고, 그 결과 동사 인수 이전에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동사 인수 이후에는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부분인데요. 동사가 중국 법인을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점은 동사가 아무래도 한국과 베트남 등 인프라를 활용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의 소싱, 판매가 용이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합성 피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재에 이제 합성 피역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 시장의 흐름이나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이에요? 피역은 천연 피역과 합성 피역으로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천연 피역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 복지 이슈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합성 피역은 바로 천연 피역의 대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PU와 PVC 등의 수지로 코팅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의류, 가구, 가방, 신발, IT 케이스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687억 원 달러 규모였는데 2028년에는 88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PU, PVC 바이오 기반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PU 55%, PVC 40%, 바이오 5%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 산업 부분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신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약 58%, 가구 12%, 자동차 12%, 의류 7%, 가방 및 기타 7%, 기타 2%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그 사업과 관련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서두에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이 또한 이 회사의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투자 포인트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2024년 9월 5일 이제 동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를 했고요. 핵심 지표로 PBR을 설정을 했습니다. PBR을 핵심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2023년도 기준 동사의 PBR이 0.7로 1.0배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이제 PBR 이제 향후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도 PBR 0.85배, 2025년도 PBR 1.05배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ROE의 성장과 적용 PER의 상승을 통해서 유의미한 PBR 개선을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ROE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매출 및 영업이익률을 증대시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좀 더 계획을 살펴보시면 합성 피혁 부분에서는 친환경 사업의 확장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부직포 부분에서는 이제 친환경 매출 증대, 그다음에 모자 부분에서는 새롭게 설립한 미국 유통법인을 통해서 이제 미국 내 판매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PER 상승을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서 주주와 회사 간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과 트렌드에 맞춘 R&D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 강화 정책으로는 향후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를 통해서 이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앞서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사는 9월달 발표 이후로도 이러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확장, 두 번째는 주주 정책 강화, 주주 환원 정책 강화입니다. 사업 확장 부분에서는 동사는 중국 부직포 기계 전문 기업인 쩐타이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공장 설비를 완료하고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 관련돼서는 10월 28일 날 공시를 통해서 약 20억 원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동사가 올해 자사주 소각 목표가 30억 원인데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 확장을 통한 실적 성장 그리고 밸류업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투자 포인트로는 또 뭐가 있나요? 그 외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글로벌 의류 및 자파 시장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도 과잉 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사인 이제 쌈판과 운동화 OEM 기업인 이제 파우첸의 월간 매출에서도 회복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쌈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7월까지의 매출을 공시를 했는데요. 7월 매출은 약 11억 대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을 했고 누적으로도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우첸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의 매출을 공시를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8% 증가를 했고요. 누적으로도 5.2% 성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아무래도 이제 DK인데의 주요 고객들이다 보니까 주요 고객들이 이렇게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고 향후에는 이제 동사의 실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의류나 자파 시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실적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올해 실적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2023, 2024 모두 다 실적 얘기 들어볼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2023년도 동사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도 있었고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도 영향을 미치면서 브랜드사들의 이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동사로 주문도 많이 적게 들어오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20% 감소를 했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30% 역성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봤습니다. 2024년에는 연간 실적 매출액 1,050억 원, 영업이익 한 90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모두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직포 부분이 좀 실적이 아쉬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부직포 부분이 올해 친환경 라인 설치를 위해서 이제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외에 합성 피혁이라던가 모자, 상품은 이제 아무래도 전방 의류 및 자파 시장의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모두 성장을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까지 추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주가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좀 어떤 편이에요?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2020년도 이후에 PBR 0.6배에서 2.1배까지도 이제 올라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지금 PBR이 0.8배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는 이제 지금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말고도 이제 비교 기업이랑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의 피어 그룹으로는 합성 피혁 사업을 영위하는 백산, 대원화성, 덕성이 있고요. 부직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는 GH 신소재가 있습니다. 이 피어 그룹들의 PBR은 현재 평균 1.0배 정도, 그다음에 ROE는 11.6%고요. 이와 반면에 이제 동사의 PBR은 0.8배, ROE가 1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동사 주가는 피어 그룹 대비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리포트 제목으로는 저평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기재를 해주셨던데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IR 협회 리서치 센터 그리고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에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이 있잖아요. 네. 네, 리스크 요인도 한번 따져볼게요. 동사 투자 시 리스크 요인은 500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동사 2대주주이자 2020년까지 고문으로 재직했던 김근하는 DKND 상장 당시 약 98.5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여러 차례 장내 매도와 1대1 무상증자를 거쳐서 현재 약 13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를 통해 지분율을 낮춰왔고 최근 9월에도 장내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지분 매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시 리스크해야 할 요인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합성 피혁 전문 기업 DKND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